패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메나 헨릭스 박사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속입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그리고 대한국제법 학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술회의에 저를 토론자로 말씀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분의 연사분들께서 통찰력 있는 발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보면 해양 경계 획정과 기후변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ICJ와 이클로트 사이의 사법적 대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대화는 들으신 바와 같이 법적 논거의 일부이고 또 규범적 통합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국제법을 적용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사법적 대화의 명확한 사례들을 발표를 통해서 보셨는데 특히나 ICJ가 이틀로스와 관련한 권고적 의견을 인용한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ICJ와 이틀로스의 사법적 대화야말로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법적 대화가 어떻게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해양법과 관련해서 ICJ와 이틀로스는 계속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으며 서로의 판례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관성 있는 판례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관행을 통해서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이틀로스가 96년에 설립되었을 때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법원과 재판소 간 특히나 ICJ와 이틀로스 간에 위계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ICJ의 로글랜스 재판관은 2001년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ICJ와 이틀로스의 위계 질서를 설립하기 위한 총회에서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 국제법과 관련해서 ICJ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CJ와 이틀로스가 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자체를 부인하는 제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파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 참치와 관련된 사건이 그러한 경우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로스와 ICJ 간의 사법적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ICJ는 이틀로스의 판례를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국제법 전반에 대해서도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도 ICJ와 IPCJ의 판례를 참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법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판례를 사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PCIJ를 독일의 국내법과 관련해서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틀로스가 최초로 다른 재판소를 인용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바른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해서도 ICJ가 예를 들어서 예방적 접근이라든지 혹은 행위와 관련된 부분 또 주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틀로스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도 ICJ의 판례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구적인 해양 경계의 설정이라든지 혹은 법적인 합의라든지 또 기준선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ICJ를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한계 획정과 관련해서 미얀마와 관련해서 진행한 사건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게 판례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로스는 이와 관련해서
ICJ와 여러 재판소들은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된 판례를 마련해 두었고 그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틀로스는 ICJ에 대해서도 인용을 하면서 판례를 통해서 동거리 방식의 선호가 생겨나고 있고 이것은 여러 국제 재판소와 법원들이 경계 획정과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편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할권들을 바탕으로 해서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경계 획정과 관련해서 이틀로스는 조금 다른 방법을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CJ와 이틀로스의 입장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관할권을 적용할 때 200해리가 넘는 대륙붕과 관련해서 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그리고 실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어설 때 이 대륙붕과 관련된 경제 획정에서 새로운 입장을 내놓고 이것은 결국은 ICJ와 다른 입장으로서 이렇게 다른 입장이 발전하면서 판례법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스 교수님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법적 기능이나 기술을 활용해야 해서 한 재판소가 다른 재판소와 다른 판례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CJ 같은 경우에는 교차 인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로스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 니카라구아 관련된 판결에서 콜롬비아가 니카라구아가 주장해왔던 대륙붕의 200해리가 넘어서는 경계 획정과 관련해서 ICJ가 판면할 때 이틀로스는 외적 한계를 200해리 이상에서 아직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경계선을 200해리가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라고 인용한 바 있습니다. 대륙붕과 관련된 경계 획정은 웅클로스의 83조와 관련해서 특정한 CLCS의 권고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륙붕의 외측 한계와 관련해서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륙붕의 한계와 또 대륙붕의 외측 한계가 명확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2018년 ICJ는 니카라구아 대 코스타리카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또 2021년에는 소말리아와 스페인 간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엘프링크 교수님께서는 2023년 니카라구아 대 콜롬비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56조와 76조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EEZ와 대륙붕의 를 위한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1992년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56조 3문단과 관련을 해서 옹클러스의 저자들의 목적은 56조 3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 EEZ가 결국은 원칙적으로 전체 대륙붕 체계를 포괄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985년 리비아 대 멀타 사건에서도 인용이 된 바 있습니다. 대륙붕과 EEZ의 체계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근대법에서는 연결된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한 표현은 interrelated입니다. ICJ는 몰타와 관련된 사건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륙붕의 개념이 EEZ의 개념으로 흡수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성이 연안에서의 거리 등에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엘프리드 교수님께서는 벵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ICJ가 2023년 판결을 통해서 회색지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재판부에서는 모리셔스와 몰디브 사이의 경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한 당사자는 하이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회색지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에서는 EEZ와 대륙붕을 200해리까지 설정을 하는 것으로 정했고 이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6조 하에서 한 단일 대륙붕 일대 어느 당사자도 EEZ와 관련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고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는 결국 중첩이 되는 지역, 즉 몰디브의 대륙붕이 모리셔스의 해안선의 200해리 이내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경계 설정을 획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나카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륙분의 권원을 200해리 이상을 주장할 때 그리고 연안선에서 200해리 이내 일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결과 관련해서 엘프리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에플링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재판부의 판결과 ICJ의 판결 방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CJ의 맥락에서 저는 권고적 의견을 기후변화에 대해서 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클로스의 권고적 의견을 인용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338문단을 보면 ICJ는 이틀로스의 해석을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웅클로스와 관련된 ICJ와 이틀로스의 판례를 서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 중에 웅클로스와 외부 규범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웅클로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웅클로스 외의 규범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틀로스에서는 웅클로스의 의무들을 명확히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웅클로스 외의 규범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틀로스는 결국은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는 웅클로스 협약과 그 이외의 규범 간의 조화가 필요하며 그 외의 규범들이 갖고 있는 웅클로스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사법적 대화를 통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이러한 관계 즉 웅클로스의 제12부와 외부 규범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참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237조를 참고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비엔나 협약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로스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외부 규범 중 적용 법률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 다양한 협약들 속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규범들을 찾았습니다. 이틀로스는 결국은 웅클로스 협약이 살아있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의 적용성, 개방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적용성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법적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해양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다른 해양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아카반 교수님께서는 발표를 통해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고적 의견과 관련해서 제15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로써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분 모시겠습니다. 리아오 박사님, 베이징 대학교에서 오셨는데요. 진행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훌륭한 국제학술회의에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 그리고 외교부 측에 또한 이틀로스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러한 훌륭한 포럼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재판기구와 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재판기구와 또 틀들은 매우 복잡다단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 체계를 만들므로써 이 법적인 질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이라는 측면이 우리 패널에도 잘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널에서는 국제재판기구들이 어떻게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법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ICJ의 2023년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륙붕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앞서서 엘페링크 교수님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의 판결이 과연 국제적인 판례의 파편화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달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파편화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알프랭크 교수님의 어떤 의견과 동의를 합니다. 제56조와 제76조가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판례들과 상이한 이런 판례들이 파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EZ와 대륙분과의 관계는 ICJ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의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리비아 마다 사건의 사례가 이 ICJ의 판결 과정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ICJ는 물론 코멘트에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맥락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콜롬비아의 주장과 관련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콜롬비아는 지속적으로 몰타와 리비아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200해리라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EEZ와 대륙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저와 해저토의 경우에는 EEZ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ICJ의 경우에는 이러한 콜롬비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 체제의 상관관계 혹은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니카라과 콜롬비아 판결을 보면은 200해리의 경계가 있고, 즉 연안 국가의 200해리의 그런 어떤 영역이 있고 여기에서는 EEZ가 존재하게 되고 이것은 EEZ가 있는 하에서 대륙붕이 있다라는 것을 간주하기 때문에 EEZ가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한 국가의 EEZ에 들어가는 해저와 해양토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대륙붕, 즉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해저나 해양토와 중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EEZ와 대륙붕 간의 이러한 관계를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EEZ와 대륙붕의 체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추가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웅클로스의 재판소 입장에서는 단일한 대륙붕을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에서 이틀로스는 대륙붕이 하나로만 존재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경우에도 하나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대륙붕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어가는 경우에라도 다른 국가의 200해리와 중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대륙붕의 단일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쪼개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회색 영역의 설정이 경계 획정에 관련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00해리를 넘어서는 지역에서 회색 지대가 설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0해리를 넘어서는 외측 대륙붕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른 국가의 EEZ를 침범을 하는 경우에 EEZ가 대륙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글라데시 대 인도의 사례에서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로스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그리고 200해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대륙붕에 대해서 이 회색 영역을 설정을 하는 것 자체는 EEZ와 대륙붕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형평한 해결을 도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웅클로스의 재판소가 이 회색 영역에 관련해서 이것이 경계 획정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톰칸 재판관의 경우에는 회색 영역에 대한 판결정은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의 판결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어서는 외측 대륙붕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회색 영역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증가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ICJ의 판결, 즉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경계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200해리 EEZ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결정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작업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CLCS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ICJ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CLCS는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결정할 때 이런 중첩되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CLCS의 권고 내용은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이 다른 국가의 EEZ 200해리를 중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만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의 판결과 관련하여 ICJ의 판결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관습 국제법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관습법에 따르면 이 ICJ가 간주하는 EEZ와 대륙붕의 체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한쪽에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관행과 그리고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를 하는 가운데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은 다른 국가의 200해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76조와는 별개의 체계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판결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 CLCS의 임무와 관련된 보장을 해주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6조를 바탕으로 해서 CLCS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ICJ의 이 결과는 제76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ICJ의 이러한 판결이 CLCS의 경계 획정 관련된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해리라는 그런 경계를 획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데 있어서 200해리의 경계, 즉 다른 국가의 200해리를 침범하는가 안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법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안국의
연안과 관련된 부분 또 그 해안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고 기준선에 대한 논쟁의 여지 또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캐리라는 것이 어느 기준선을 바탕으로 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ICJ의 판결에서는 이 섬의 200캐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이 해양에서의 기준선의 문제, 기준선이 어떤 이견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연 이 기준선의 타당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향후에 이 기준선의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국가의 이 EEZ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CLCS의 기준선 및 경계 획정과 관련된 업무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2023년에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판결이 국제적인 판결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즉 200캐리를 넘어서는 외측 대륙붕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EEZ와 대륙붕의 관계에 대해서 ICJ가 입장을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틀로스의 어떤 입장하고 일부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틀로스와 ICJ가 이 해양 경계 획정에 관련해서 서로 다른 어떤 파편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ICJ가 지금까지 해양 계양 경계 확정에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ICJ와 이틀로스에 제출된 경계 획정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여러 임시 재판소 그리고 이틀로스보다도 ICJ가 더 많은 경계 획정 사건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틀로스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 좀 더 활발하게 역할을 했지 ICJ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8개의 경계 획정 사건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틀로스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권 차원 그리고 이 경계 획정 즉 200회를 넘어서는 경계 획정의 사건 접수와 관련하여 이틀로스와 ICJ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들이 200캐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에 대해서는 이틀로스가 더 많은 안정적인 그리고 일관된 그런 판결을 제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의 상황들을 보면 ICJ는 기본적으로 이틀로스와 많은 부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의 사건 판결을 보면 ICJ가 웅클로스 혹은 이틀로스의 판례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재판 기구들 간의 사법적인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ICJ와 이틀로스는 경계 획정 특히 200회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틀로스가 아마도 자체적인 판례들을 쌓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 이후에 이틀로스의 입장을 좀 더 유지하는 이런 판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ICJ가 향후에 유사한 사건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중재 및 판결에 있어서 해양의 경계 획정에 대한 일관성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불확실성은 줄어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주대학교의 소병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통찰력 있는 발표로서 대륙붕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간의 경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ILC는 사법적 대화, 즉 ICJ와 이틀로스 간의 사법적 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권고적 의견에 큰 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반 교수님의 훌륭한 발표도 들었는데요. 학생들을 데리고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환경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연사분들께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세프 재판관이 판시한 것처럼 2006년에 초국경 위험에 대한 조약이 적용이 되었고 또 그에 대한 법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국제해양법 회의에 대해서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제1회 회의 이전에 한국국제법 학회와 외교부에서 제주 평화 포럼에 참여했었습니다. 제주 평화 포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고 또 동아시아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국제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는데 평화, 환경, 인권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2016년에 최초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해양법에 집중해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10년 후에 이제는 200분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클로스 재판관분들 또 학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법의 전문성을 둔 저명한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연례 회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외교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에 지원을 아껴주지 않고 또 이클로스에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박병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영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으로 저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기후의 영향, 날씨의 영향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기후변화 그리고 더 폭넓게는 기후위기가 21세기를 정의하는 데 꼭 들어가는 필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즉 100년의 4분의 1이 지난 이 시점에서 ICJ와 이틀로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권고적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ICJ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냈는데 우선 국제법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루었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의무가 갖고 있는 사법적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ICJ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은 만족스럽지만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아크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ICJ는 파리 기후 협정의 협약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NDC는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 NDC는 각 국가가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명료성, 투명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파리 기후 협정 제4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재해석이 되어서 NDC 그 자체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NDC는 반드시 최소한의 합의의 목표에 따를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해석과 관련해서
NDC를 달성해야 하는 국가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의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심적인 단어인 주의 의무는 반드시 사용이 되어야 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주의 의무는 국가의 의무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서 특정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가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둘 다 NDC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A라는 국가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리고 B 국가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B 국가는 국제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 의무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죠. ICJ는 국제관습법과 관련해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무 모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의무입니다. 국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의무로서 국제관습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ICJ와 ITLOS의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각 국가의 관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ICJ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칙을 환경에 대한 해까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 대한 중대한 해를 가하지 않는다까지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무는 이와 같은 의견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주의 의무의 핵심으로 가져 들여오면서 일부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기존의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ICJ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위험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를 가할 것 같으면 이것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제관습법이며 파리기후협정의 조약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의무를 통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당사국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모든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 맞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석하게도 ICJ는 두 번째 질문, 즉 법적 결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을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국가가 국제법을 침해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1년에 ICJ가 판결했던 것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법 같은 경우에는 해를 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타국에 대한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해를 가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LC의 2001년 초국경 위험 행위와 관련된 조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손해가 초국경 유해로 인해서 나타날 때에 관한 협약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의 협약을 보면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노함 룰이 담겨 있고 2006년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고 추가로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까지도 2006년에는 담겨 있습니다. 2006년의 원칙을 살펴보면 보상에 대한 규정에서 특정 국가가 제도적 책임을 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후보험이나 산업 단위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금 중에 피해 보상과 관련된 기금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UNFCCC 하에 있는 피해 보상 기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법을 보면 국가가 갖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노함 룰에 달려 있고 또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실제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후 체계에 대한 해를 가하거나 기타 환경 체계에 중대한 해를 가할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앞서 말씀드린 피해 보상 기금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2006년의 조항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ICJ의 권고적 의견을 보면 깊이 있는 후자에 대한 의견 없이 권고적 의견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CJ의 입장은 유세프 재판관님에 의해서도 비판이 되었습니다. 소말리아의 재판관으로서 기대가 되었던 바와 다르게 ICJ가 보다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못했고 보다 추상적인 검토를 하고 국가의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행위나 목표의 기후변화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 봤을 때 국가의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법은 국제법 하에서도 인정이 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주 더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고 앞으로 더 더워지겠죠. 올해 여름은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22세기에는 우리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2024년 이클로스, 2025년 ICJ 권고적 의견에 나온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의 의무를 다 하셔서 시간을 잘 맞춰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오신 스토게 선생님 15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번째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할 얘기가 참 많기 때문에 15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반스 교수님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또 여러 판례의 파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례가 파편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조지 거시윈의 포기와 베스에서도 나온 것처럼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체계는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법 체계 하에서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이전의 판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판례들을 참조했을 때 이 판례들이 모두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ICJ가 물론 이틀로스의 이 역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양법 관련된 이틀로스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사례들을 보면 인권 조약 기구들에 대한 인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반스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국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협약에 대해서 완전히
이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카타르 대 UAE의 협약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틀로스가 먼저 의견을 내고 또 다음에 ICJ가 의견을 낸 이 문제에 대해서 이틀로스와 ICJ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틀로스와 ICJ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이것이 파편화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편화가 영어로 F로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이 F 단어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에페링스 교수님의 ICJ가 내렸던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경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콜롬비아 측에 자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엘프링크 교수님 그리고 라오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하고 또 ICJ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과연 ICJ의 판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판결 자체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제관습법에 따라 그리고 웅클로스에 따라 최종적인 의견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오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신 바대로 훌륭한 아시아 국가를 대표했던 법 전문가이신 분의 말씀도 언급을 한 바대로 ICJ 그리고 이틀로스가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CJ든 또 다른 재판소이든지 간에 결국 국제법에 대한 형성에 기여를 하는 기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판관이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이러한 ICJ의 판결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당사국들이 법원의 혹은 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자기 방어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법적 체계에서 건강한 법적인 공동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예를 들면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에도 이러한 여러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국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 돌아가 보면 이것이 ICJ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또 이를 수용했다라는 점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 가지 법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용적인 측면 혹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는 바 리비아 대 말타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판례에서 보면은 회색 영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뭔가 실용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ICJ가 논리를 펼치는 과정이 약간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ICJ가 제76조를 접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텍스트 이면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대륙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 76조의 문안 자체뿐만 아니라 이 76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맥락인지를 반영해서 판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접근 방법은 UNRWA
사건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 국가의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도 이런 접근 방법이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차구스 군도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ICJ의 조금 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ICJ 생각에는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대륙분과 외측 대륙분 간에 상충하는 권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바대로 권원이 더 앞서가는가 혹은 잠정적인 권원에 더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측 대륙붕에 대한 이미 기존에 설정된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다소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8번 문단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은 대륙붕 즉 제76조에 따른 대륙붕의 경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56조에서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분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56조의 내용에 대해서 라오 교수님 그리고 알파랭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더 주의 깊게 분석을 해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륙분 내에서의 토양과 하층토에 대한 이런 권한은 이 76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이런 권리 또 권한과 구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권리를 발휘를 하는가 또는 권리를 행사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56조의 경우에는 이 조, 즉 56조 3항에 나와 있는 권리는 해저와 하층토와 관련된 것이며 그리고 이 권리의 행사는 바로 제6부에 따라서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대륙붕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회색 영역이 설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회색 영역이 경계 획정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EEZ의 권리와 대륙붕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해 설정이 된 것인지는 구분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금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실질적인 어려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한 바대로 어제 언급이 된 바대로 모리셔스와 몰디브의 사건에서 보면은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가에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벵골만 사건에서는 관련성이 없었고 소말리아와 대 케냐 케이스에서도 상관이 없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두 당사국들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쪽에 있는 연안국의 경우에는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중첩 권원이 발생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소는 세 가지 옵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권원의 중첩 영역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사실 CLCS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점이 웅클로스가 나와 있습니다. 즉 재판소가 아니라 CLCS에서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중첩되는 권한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CLCS가 권고를 하게 되고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즉 이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국들이 서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의 절차를 거쳐서 경계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아예 외측 대륙붕에 대한 경계를 정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반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도 조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반 교수님과 저는 지난주에도 같은 패널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유사한 말씀을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틀로스와 ICJ가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무를 정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웅클로스에서는 서로 다른 의무라는 것이고 또한 ICJ의 경우 즉 이틀로스는 웅클로스와 기후변화 협약을 조금 더 분리를 했다면 ICJ는 좀 더 총체적으로 봤다는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CJ의 입장은 결국 인권위에 대한 입장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질랜드와 테이토이타의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 기후변화 조약의 의무와 인권의 의무는 서로 다른 별개의 체제다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ICJ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당사국들은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의무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의무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인권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의무 또한 고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중간지대적인 접근 방법을 ICJ가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권고적 의견의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인권재판소가 그린피스와 노르웨이 간의 사건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낸 경우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재판소에서 권고적 의견을 내고 또 미주 재판소에서도 권고적 의견을 내면서 환경 영향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재판소는 노르웨이가 실제적인 기후변화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은 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새로운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이러한 프로젝트가 기여 혹은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히메나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과 연장해서 현재 도서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다른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약속을 한 바와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의견도 좋고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즈경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발언권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에렌 스트루거 님께서 니카라구아 대 컬럼비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건전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나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구속력 있는 판례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찬반을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ICJ나 이클로스 등 다른 재판소가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ICJ에서는 기존의 판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강력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다른 재판소들도 ICJ든 다른 재판소이든 그 판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원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속력 있는 판례라는 것은 없지만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중 질문을 받기 전에 혹시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이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건너뛰도록 하고요. 헨리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리셔스 대 몰디브의 274번 문단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틀로스의 특별재판부에서는 결정한 바 200캐리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즉 양국 모두 200캐리를 서로 침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색 영역을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색 지대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건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274번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모리셔스가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에 대해서 권한을 주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몰디브는 사실 어떤 하나의 국가로서 200캐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지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주장을 하는 즉 권한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해양 국가로서의 의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리셔스 몰디브의 사건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어서도 경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른 국가의 200해리를 침범하는 이런 상황에서 441번 문단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틀로스의 방골만 판례 그리고 모리셔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등에서의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0해리와 관련된 경계 획정과 관련해서 기니와 비사루의 그 경계 획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해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틀로스는 해양 경계라는 것은 국가의 관할권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양 당사국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또 이것이 해양 경계의 조정과 관련된 것이며 또 약 800 스퀘어 킬로미터 정도의 회색지대가 큰 중대함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양의 권한이 중첩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경계가 설정이 되긴 하겠지만 완벽한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헨릭스 박사님께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소 간 이견이 있을 땐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을 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최소한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해서는 이틀로스도 ICJ이던 3단계 방법에 동의를 한 상태이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조금 다릅니다. 출발점이 중앙선이었던 경우였는데 ICJ는 이 중앙선이 아닌 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글라데시 사건에서도 중앙선을 사용을 했다가 다른 방법으로 또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방법은 동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된 법 자체가 상당한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ICJ든 이틀로스이든 그 유연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할 때의 이유를 항상 대고 있기는 합니다. 기후 사건과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법원이나 재판소는 구체적인 책임의 문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시하는 정도로 주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에렌님께서 파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파편화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차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설명과 논거가 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 자체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카반 교수님. 네, 한 가지 판례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된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어떤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로스의 의견, 권고적 의견이 적절한 시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ICJ 프로세스의 2단계를 가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이틀로스의 내용을 충분히 간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군소도서국 입장에서는 이런 타이밍이 좀 의도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문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은 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이 때에 맞게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J의 245번 문단을 보면 NDC에 따른 내용적인 의무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는 어찌 보면 방법론적인 과정의 결과로 나온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 해를 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도 있고 또 관습법이 있고 웅클로스 내에서는 1.5도씨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의 의무까지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ICJ의 실수라고 한다면 그 의무를 파리 협약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즉 국제법 하에서의 의무가 아니라 파리 협약으로만 국한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판례의 발전이라는 맥락에 있어서 특정한 국가가 파리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 프로세스에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때 이 부분으로만 국한하게 된다면 국가들 입장에서는 코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약속하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로스에 좀 더 신중하고 야심의 정도는 적지만 유사한 결과를 도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손 드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이더 소장님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탁월한 패널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탁월한 발표를 듣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카라구아 대 콜롬비아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틀로스에서는 이 질문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근본적인 질문은 대륙붕과 또 거리 간의 위계 질서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조항을 읽어봤을 때 이 두 가지 조건 간의 위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더 우선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EZ와 대륙붕을 보면 해양법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대륙붕과 관련된 규정이 더 오래된 규정으로서 웅클로스가 채택되었을 때 이미 존재했었고 EEZ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륙붕 규정 위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56조와 또 협약 내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를 별도의 체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부랑 6부 별도 부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ICJ는 경계 획정을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니카라구아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 대륙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의 원칙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카라구아가 성공적으로 이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어서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대륙붕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있더라고 해도 200해리 이내에 즉 콜롬비아 200해리 이내에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찰스 버스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보면 ICJ가 경계 획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83조에 따라 진행하게 될 텐데 83조 같은 경우에는 평등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슈는 실제로 흑백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성, 형평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200캐리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200캐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걸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다른 사례이죠. 왜냐하면 방걸만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 있는 솔루션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캐리 내에서 대륙봉을 인정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틀로스 사건에서 미얀마 내에 200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했던 미얀마 사건은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솔루션을 찾겠다라는 목표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만스 교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논의를 사법적 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사법적 대화의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하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ICJ와 이틀로스 사이에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야말로 아주 직접적인 사법적 대화로서 헤이그에서 최근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물론 논의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 여성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 분쟁 해결에 대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해양법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법치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만스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적 대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강제적인 관할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강제적 관할권 내용은 결국 경계 획정과 주권이라는 것은 환경 보존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이런 의무가 존재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가장 빠르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이러한 연안국들이 다른 당사국과 함께 다른 연안국과 함께 환경관절 관련 사법적인 대화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경계 획정의 분쟁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관련되어서는 소장님과 오찬 때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가장 빠른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법적 대화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서 오찬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주 짧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언권 감사합니다. 저는 성연희라고 합니다. 지금 국제법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질문은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의 사건입니다. 저는 에버린 박사님과 리알 박사님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니카라구아 대 콜롬비아 사건이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EEZ와 대륙봉 체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체계이지만 분명히 별도의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카라구아가 200해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다른 재판소에서 대륙봉 외축 경계를 어떻게 획정했을까요? 네, 1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멈춰서게 될 것이라고 계속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과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